오늘 이 1시간 정도의 이 포럼의 진행을 맡은 저는 유명순이라고 하고, 이 행정대학원에 가장 가까운 이웃 학교의 하나인 보건대학원의 교수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기획하는 나름의 취지였던 부분에 대해서 특히 행정대학원에서 참여해 주신 교수님들께 공유하고자 하고, 또 학생들에게도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한 5분 정도의 모두 발언을 제가 하고요. 그리고 본 발제를 맡아주신 김수영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고 쉬지 않고 바로 이어서 패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소개를 마쳤고요. 오늘 발제를 해주실 김유성 교수님께서는 행정대학원의 교수로 계시고 경제학을 하셨고 행정학을 하셨고, 그리고 정책 분석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회적 함의를 이끌어내는 연구를 한참 지금 안착하시고 계시고 활발한 교육과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옆에 계신 이상원 교수님께서는 커뮤니케이션 학문을 전공하셨고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셨고 지금 현재는 고려대학교에서 그 학과 이름을 선생님 뭐라고 제가 소개하면 돼요? 미디어 대학. 하도 요즘은 예전에 뭐 신문학과, 예전에 뭐 방송학과가 이름들을 많이 바꿔서 미디어 학과라고 하면 될까요? 미디어 학과의 교수로 계십니다. 정치 커뮤니케이션을 비롯하여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특히나 제가 보기에는 인간, 컴퓨터, 그리고 소통의 환경을 넘나드는 연구 설계와 관련 연구를 진행하시고 유수의 연구들을 학술지에 연구 발표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논의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와주신 우리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님은 워낙 공부하시는 분야도 광고 홍보와 커뮤니케이션 전반에 있으셨지만 아마도 많은 알고 계실 코로나19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의 메시지, 이 모든 것의 소통 협력과 그리고 소통의 효과를 평가하는 한 가운데에서 국가 그 중앙 조직의 공무원이자 또 이 커뮤니케이션의 전공자로서 저희 사회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헌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도착하지 않으셨지만 이제 곧 도착하실 왼쪽에 계실 이제 조동찬 교수님께서는 아마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셨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SBS에서 전 의학 전문 기자로 계셨고 그전에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서전이시죠. 신경외과 전문의셨고 지금은 한양대학교 융합의과학과의 교수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장에 두 고재영 대변인님이 정부의 관점에서 조동찬 교수님께서는 학계와 함께 실제 언론의 현장의 관점에서 이상원 교수님께서 학자의 관점에서 오늘의 주제를 깊이 있게 해주실 토론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아마도 초점을 백신이라든지 예방접종 같은 것으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행정학과 관련 사회과학 모든 선생님들과 함께 해보고 싶은 내용은 사실은 그 한 사례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의정 갈등의 상황에서 정부 정책이나 의료계를 향한 수많은 허위 정보가 예상될 수 있고 실제로 있었고요. 안전사고, 건강과 관련된 의료사고와 관련해서도 이 허위 정보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국제보건에 관련해서도 있을 수가 있어서 오늘의 사례는 그중에 일부이지만 저는 이 논의나 아니면 실무나 학술적 함의 도출은 그 범위가 훨씬 넓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그 내용을 보시면 저희 공중보건은 길게 설명드릴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 임상의학하고 다르게 저희는 인구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후의 대응보다는 사전 예방을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를 들면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리 일이 실제로 벌어지지 않았는데도 준비하고 잘하자고 이야기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치료나 수술을 앞둔 경우와 다르게 훨씬 더 정보와 소통의 효과성이 굉장히 요구가 많이 됩니다. 위에 쓴 것처럼 이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지자체나 공중보건기관이나 의료기관, 의료인, 정부를 향해서 신뢰가 있어야 되고 이거를 하면 이런 예방 활동을 하면 좋아질 거라는 효능감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통계라든지 전문적인 의료 정보를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문해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시에 중앙정부의 기관부터 지자체의 기관까지 의료기관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효과적으로 건강과 관련된 위험을 환경과 관련된 위험을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은 규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제도적인 변화나 아니면 너칭이라든지 어떤 식품에 레이블을 붙이는 것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으로 저희 분야는 일방적인 정보의 전달 시대를 넘어선 지는 한참 전이고요. 이제는 쌍방향이면서도 굉장히 소통의 효과성이라는 것을 주목하고 중요하게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3년 내내 전 세계가 겪었지만 특히 한국 사회에 주는 메시지 중에 굉장히 중요한 3대 교훈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보건의료가 더 이상 과학의 어떤 진실이나 과학의 정밀성이 아닌 정치화나 양극화에 취약하다든지, 그리고 너무나 많은 정보가 활용이 되고 유통되고 공유되다 보니까 이 가운데에 허위 조작 정보의 위험이 크다든지, 그리고 이 두 가지 모든 부분에서 취약한 사람은 더 취약해질 수 있다든지, 이런 3대 과제를 겪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주제인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대응인데, 그동안 우리의 에너지가 허위 조작 정보가 얼마나 심각한가, 도대체 보건 쪽의 허위 조작 정보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유통이 되는가에 많은 에너지를 쏟았다면, 오늘을 계기로 제가 좀 관련 분야의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의제는 그거를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코렉팅을 할 거냐.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연예인들의 이슈들도 처음에 이슈가 뇌리에 박히지 그걸 아무리 코렉팅을 해도 사실은 훨씬 더 그 영향력이나 기억에 남는 것들은 원래 그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이거나 때로는 허위 조작이 있는 그런 정보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와 실무적인 노력과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진성 교수님께서 너무나 잘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이게 왜 소통의 관점이자 행정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냐면, 기본적으로는 잘못이거나 혹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정보가 메인인 것처럼 보여도 훨씬 더 많은 주목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걸 사람들이 믿거나 믿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쓸모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아무리 그 사실이 어찌해도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이거나 아니면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냐에서 비판적이라면 문제가 덜할 텐데, 이 양방향을 우리가 다 다루어야 하다 보니까 증거도 더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가이드라인도 더 많이 좋아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있고, 저희 보건 분야는 이 초록색에 쓴 것처럼 심지어는 객관적으로 더 나은 정보를 제공을 해도 그 믿음을 바꾸지 않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렵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특히 오늘 고재현 선생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 공중보건 분야의 정부 조직이나 행정 조직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제도적인 정부 질서 안에서의 소통도 필요하지만 특히 저희가 사이언스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신약이라든지 신기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맞을지 모르지만 모집단이 많아지면 그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 과학적인 결과와 통계 수치, 그리고 그것을 개인에게 대응을 할 거냐, 100만 명에게 적용을 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많은 이 의미들이 있어서 그거를 잘 전달해야 되는 게 있는 데다가 점점점 어려운 건 과학 집단 안에서도 예를 들면 어떤 약품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견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점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그런데다가 오늘 이상원 교수님께서 전문으로 더 많이 말씀을 주시겠지만 더 많은 국민들이 더 많은 경우에 더 적극적으로 매스미디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있어서 이 3대 영역의 커뮤니케이션을 관통하는 좋은 허위 정보에 대한 정정 전략을 찾는 일은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다. 그러자고 저희가 모인 게 아니냐. 이 정도를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그러니까 우리 하면호 교수님 오늘 자리해 주셨고 내일 저희 보건대학원 수요쌤이 하나 연자로 모셨는데요. 이 정치학을 비롯한 이 폴리티컬 사이언스에서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행동과학, 그리고 소통과학, 특히 중요하게도 ICT 기반의 이런 연구진들이 정부의 이 주제를 다루시는 행정학과 보건학과 함께 연합하고 통합한다면 뭔가 굉장히 좋은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특히 저 같은 공중보건학자로서는 눈에 보이지 않고 즉각적인 효과가 없는데 설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나중에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나중에 건강 피해를 줄이는 이 공중보건에서의 이 소통이라고 하는 중재와 전략을 강화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책 지식 포럼이란 게 보통은 이제 아마 전통적으로 여기 참여하시는 행정대학원 이제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발제 맡으신 분들이 이제 좀 해당 주제에 대해서 좀 내용을 깊이 있게 전달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토론자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하는 구조로 돼 있는데 오늘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앞에 사회를 맡아주신 유명순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은 뭐 말이 발제자지 제가
제가 뭐 긴 설명을 하는 자리는 아니고요. 오히려 저보다 이 해당 주제에 대해서 많은 오랜 시간 동안 공부도 하시고 관찰도 하시고 고민도 많이 하신 전문가분들이 제 양옆에 학계와 이제 언론계 보건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 계시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이 주제에 대한 문제 의식, 그래서 뭐 보건허위 조작 정보의 현황, 문제의 현황과 이제 뭐 이러한 이제 뭐 문제들이 있다 정도 간략히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주시 의견과 이제 인사이트를 좀 집중적으로 듣는 취지로 이 자리를 마련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활발한 의견과 이제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 인포데믹이라는 이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국제보건기구 WHO에 의하면 이제 뭐 질병이 발생했을 때 온오프라인 환경에서 사실이 아닌 정보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정보가 이제 확산이 되고 만연하는, 그래서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현상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의 핵심 요소로 이제 많이 논의가 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오정보, 허위정보 또는 조작정보. 그래서 오정보, 허위정보로 보통 번역이 되는 misinformation. 그리고 이제 조작정보로 많이, 또는 이제 학계에서는 아마 악의적 허위정보로 번역이 되는 disinformation. 을 이제 아우르는, 이제 허위조작정보가 오늘의 주제인데요. 뭐 이 둘을 이제 분간할 때 통상적으로는 이제 보통 이거는 WHO 웹사이트에 있는 이제 정의를 이제 가져온 건데, 뭐 의도가, 악의적인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로 허위정보다 조작정보다 뭐 이렇게 구분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학계에서 좀 논란의 여지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의도가 뭐고 그 어떻게 파악하느냐.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허위 조작 정보를 좀 통틀어서 의도와 관계없이 사실처럼 가장된 거짓이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정보, 즉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진짜 뉴스처럼 보이는 거짓 정보라는 이제 이 네이처 메디슨의 최근에 발표된 논문에서 이제 나온 좀 그런 넓은 범위의 허위 조작 정보를 일컫고 이제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문제인가? 이제 앞에서 유명순 교수님께서 이미 너무 그 문제 그에 대한 그 의식을 잘 제기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1차적으로 이건 공중보건, 우리 지금 보건 분야 허위 조작 정보, 요즘 페이크 뉴스 뭐 여러 분야에서 뭐 환경도 그러고 여러 분야에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왜 보건 분야에서 이게 특히 문제인가? 일단 이거는 다른 분야와 달리 물론 다른 분야도 이제 개인의 생명이 다 달린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이건 직접적으로 사람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 허위 조작 정보가. 그래서 뭐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안 맞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또는 늦게 받고 회피하고 건강검진을 하지 않고 뭐 등등이 결국 사망 또는 이제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고 유행하고 하는 이제 그런 직접적인 피해가 되게 큰 스케일로 있을 수 있다. 또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정부, 보건당국 그리고 의료기관, 이제 뭐 의사, 뭐 여러 가지 전문가에 대한 신뢰가 붕괴되고 그렇게 되면 이 보건의료 서비스가 이제 그 제공이 되는 그 체계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제도적인 피해가 또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직접적인 제도적인 피해의 연장선 상에서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인 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데 또 하나의 이제 이슈가 되는 게 허위 정보의 노출과 수용의 그 분포를 보면 그게 또 균등하지 않다는 거죠. 그 특히나 허위 정보에 노출되고 이거에 조금 더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 이 더 큰 피해를 입는다. 그래서 이 기존에 존재하는 건강 불평등이 악화될 수 있다. 요런 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실증 분석도 있기도 하고, 또 이제 허위 정보, 조작 정보 뭐 얘기 나오면서 음모론 얘기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일단 그 보건체계와 보건기관에 대한 신뢰도 주는데, 기존에 존재하는 또는 새로운 분열이 생길 수도 있고, 사회적 갈등이 증폭이 되는, 이제 원인으로 허위 조작 정보가 있을 수도 있다. 이제 뭐, 이런 이제 이유로 이제 큰 문제다. 큰 사회적 문제다. 그래서 현황이 어떤가 보면 이제 또 국가마다 맥락이 다르고 한데, 일단, 허위 조작 정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특히 보건 분야에서는 백신, 감염병,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사람들이 뭘 먹고, 뭘 먹으면 좋고, 뭘 먹으면 안 좋고, 이제 요거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이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영양학, 영양 관련된 이 세 가지 관련된 허위 조작 정보가 특히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백신 관련해서 사람이 뭐 백신 관련 안정성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뭐 판단을 하는데 허위 조작 정보가 이제 이제 또 방해가 된다는 거고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해 사람들이 기존의 보건 당국과 그 의학 전문가에게 갖고 있던 신뢰가 낮아진 나는 문제가 또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뭐 백신의 안정성 등등에 대한 이제 이슈에 대해서도 과학자 또는 이제 뭐 의사들 간에서도 이 컨센서스가 없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뭐 우리 코로나 때도 생각을 해보면 이 백신이 얼마나 안정한지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시간에 따라 또 이제 뭐 그 학자 간에도 이제 뭐 여러 이제 의견이 분분했었던 그런 경우 또 이제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고 이제 그렇죠. 허위 조작 정보 노출이 이제 사람들이 되는데, 그럴 경우, 과학적으로 컨센서스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분명히 컨센서스가 있는 경우도 있죠. 합의된 과학적으로 입증됐다고 하는 사실조차 허위 조작 정보에 이제 많이 노출이 되면 정치화될 우려가 또 있다는 그런 이제 문제의식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왜 근데 허위 조작 정보가 이렇게 노출이 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그걸 믿고 감염이 되는 건 뭐 감염이라고 본다면 영향을 받는 건 아닐 텐데, 이게 왜 이렇게 확산이 되고 왜 문제가 되느냐. 이제 요거를 이제 심리학과 뭐 정치학계에서는 뭐 두 가지 정도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뭐 사람들이 정확한 정보를 선호하고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선호가 있는데, 이제 주의력이 뭐 현대사회 이제 다들 바쁘잖아요. 그래서 주의력이 분산되기도 하고 뭔가 이제 분석적인 사고를 하기에 좀 이제 어려운 뭐죠 그런 이슈가 있기도 하고 또 동시에 그런 정확한 정보를 사람들이 선호하지만 또 동기 기반 선호와 본인들이 다 갖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성향과 편향이 있죠. 그래서 좀 뭔가 본인이 갖고 있는 신념이나 집단 정체성에 따라 자기가 선택적으로 선호하는 정보를 받아들이려는 그런 심리적 동기가 동시에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지배적이냐에 따라 이제 허위 정보, 조작 정보에 노출이 됐을 때 반응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뭐 심리학과 정치학계에서는 뭐 학제적인 설명을 하긴 하는데, 이걸 좀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시정할 거냐, 여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거냐 봤을 때, 한 측에서는 이거 정보 문제다. 정확한 올바른 정보를 많이 제공을 하고, 이 정보 공백, 뭐, 이를테면 백신이 불안정해서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시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사람들이 정확한 정보를 선호한다는 그런 전제 하에, 이제 그런 접근이 있고, 그래서 이를테면 미국의 이제 카이저 파운데이션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백신에 대한 의식이 어떤지를 이제 설문조사를 매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사람들이 백신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별로 없었는데 잘 모르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50%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만약에 진짜 현실이라고 하면 이건 정보 공백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데 다른 측에서는 이건 정보의 문제가 아니다. 사람들은 아는데, 일단 신뢰가 문제다. 이거를 누구를 믿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문제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 얘기가 나오기 전에, 이거는 고재영 대변인께서 예전에 이제 주셨던, 그 자료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이제 주기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를 주로 믿느냐. 보건 관련된 정보를 이제 제공의 여러 소스가 있을 때 봤을 때 질병관리청이 가장 신뢰한다라고 한 응답자가 제일 많게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아마 22년도, 3년도 그 설문조사의 결과로 알고 있는데 뭐 그래도 대체적으로 비슷한 것 같아요. 전문가 집단, 그러니까 의학 전문가, 의료 전문가 집단이 그 다음 뭐 질병관리청장, 정부보건당국 이제 중앙정부 보건복지부가 이제 41%, 그 다음에 언론, 인플루언서가 생각보다 또 낮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의 이제 그 우리나라 시민들이 이 관련된, 이제 보건 관련된, 이제 정보를 제공을 하는 주체에 대해서 신뢰가 어떠냐 봤을 때, 이제 요렇다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대응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게 이제 또 저희의, 주요 지금 주제긴 하죠. 일단 그건 이제 정보 확산이 어떻게 되고 뭐 경로 뭐 그런 거에 따라 이제 다르긴 할 텐데 일단은 뭐 플랫폼을 규제하거나 근데 어떤 대응책을
선정하든 일단은 모니터링이 먼저 선제가 돼야겠죠. 허위 조작 정보를 주기적으로 계속 모니터링하고 이제 그거를 실질적으로 WHO에서도 계속 하고 있고 이제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이제 보건당국 특히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제 하나는 플랫폼을 규제해서 이제 어떤 포스트가 있다면 그걸 내려라, 이걸 삭제해라, 하는 그런, 규제 정책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벌금을 부과한다거나, 이제 그런 규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이제 이번에 저번 달이죠. 지난달에 20일에, 여당에서 그 허위조작 정보 근절안이라는 이제 안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기본적으로는 내용이 여러 가지 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좀, 때리겠다라는 이제 그런 제도를 이제 도입하겠다는 이제 안인데, 이제 요거 관련해서 이제 저도 이제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최근 기사를 보면 한 5일 전, 한국신문협회에서 이제 문체부에 이거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한국언론법학회에서도 이제 며칠 전에 한 4일 전인가 세미나를 열었는데 대부분의 많은 여기에 참여하신 언론학자들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많이 회의적인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정말 법으로 통과될지는 일단 악이라는 개념을 이제 파악한 것 되게 모호하고 그 해할 의도에 측정하는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어렵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이런 좀 제도적인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규제를 동원하는 정책 개입 방법만 있는 게 아니죠. 아까 유명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저비용으로 하지만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있죠. 그래서 정보가 부재한 게 공백 문제라면 정정한 올바른 맞는 그 과학적인 사실 등의 정보를 제공을 하는 이제 그것도 그러면 누가 언제 어떻게 전달을 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언제 부분에서는 이미 사람들이 노출된 이후냐 노출되기 이전이냐에 따라 디벙킹 사후적 그러니까 노출된 이후에 하면 사후적 정정인 거고 또는 그 이전에 약간 좀 백신을 맞듯이 인지적 백신이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 허위 정보 조작 정보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보기 전에 이런 보통 이제 수단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쓰고 이런 것들은 허위 정보입니다라고 경고 교육을 미리 하는 사전적인 접근이죠. 그래서 사후적이든 사전적이든 이제 넛지 이제 전략으로 이제 그 레이블링을 하던 아니면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환경에서 이제 개입을 하는 그런 전략도 있고 또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넛지와 이런 메시지 전략으로 부족하다. 사람들을 교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접근도 있고요. 그래서 부스트라는 이제 요즘 사람들이 뭔가 조금 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된다. 다양한 접근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선행 연구들 저희가 여기서 얘기를 일일이 하진 않겠지만 대부분 보면 단일 접근으로 부족하다. 뭔가 이 중에 여러 개를 조합을 하던 뭔가 특히 디벙킹과 프리벙킹 둘 다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 접근을 같이 해야 효과적인 그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지금까지 알려진 공론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고재영 대변인께서도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지금 질병관리청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이런 감염병 포털 사이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관련돼서 허위 조작 정보를 이제 막 모아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거는, 틀린 사실이고, 이게 정확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막 많은 그 소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저희가 여러 학계에서 여러 분야에서 이제 모여서 이 논의를 왜 하냐, 누가 언제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정정하는 게 효과적이냐에 대한 좀 연구가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특히 우리가 증거 기반 정책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랬을 때 좀 특히나 우리나라 이 왜냐면 사회적 맥락도 중요한데 이게 좀 정치화되는 이제 그런 요소도 많으니까. 근데 어떤 게 어떤 맥락에서 왜 효과적이냐에 대한 좀 우리가 좀 그런 사이언티픽한 과학적인 좀 연구가 필요할 텐데 어느 방향으로 어디 초점 맞춰서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유명순 교수님과 저와 그리고 유명순 교수님의 학생 서수진 선생님과 이제 그 감염의학과 이제 의대 교수님 김남준 교수님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도 이를테면 어떤 설득 방식이 효과적인지 과학적 근거만 제시했을 때 또는 어떤 방법으로 호소했을 때 그 여기에 더해서 누가 같은 메시지를 제시하더라도
뭐 질병관리청이 하는 거랑 의료 전문가인 대한감염학회가 제시하는 게 어떤 게 더 설득력이 있는지를 이제 설문 실험 연구로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요. 또 이제 저희 이제 그 멤버들과 여기 계신 하면호 교수님도 이제 합류하시고 이제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의 두 교수님도 모시고 저희가 최근에 이제 지금 진행 중인 게 뭔가 진짜 효과적인 정정 전략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좀 이런 측면에서 허위 정보가 어떻게 유통이 되고 확산이 되고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인 좀 연구가 필요하고 정정 방식도 기존에 우리가 조금 더 친숙한 그런 메시지를 어떻게 설득하고 이런 걸 넘어서서 조금 더 AI 기술도 좀 동원을 하고 해서 이게 맞춤화 전략으로 뭐 그런 허위 조작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그걸 레이블링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정정 방식을 우리가 좀 개발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좀 융합적인 차원에서 좀 고민도 하고 연구를 해야 우리가 좀 효과적인 제도적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정도로 이제 제가 준비한 말체는 마치고 일단 지금 언론학계 그리고 커뮤니케이션학계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전문가들 여기 양옆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현장에서 그리고 학계에서 이제 보신 바로 이제 근거했을 때 뭐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뭐 백신 얘기가 주로 나오긴 했는데 여기 여러 질문들이 예시로 이제 있긴 하지만 이를테면 백신 외에도 뭐 항생제 관련해서도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갖고 있는 게 있고 또 어떤 맥락에서 허위 조작 정보에 우리가 조금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지 그리고 또 어떤 개입들이 있었는데 보신 바에 의하면 어떤 정정이 좀 효과적이다고 이제 느끼셨는지 실무적으로 좀 고려할 만한 어떤 게 중요한지 앞으로 연구가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에서 좀 연구가 더 필요할지 등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듣기로 이 포럼은 어느 정도 증거 기반이 마련이 되어 있고 확립된 어떤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알리고 나누는 경우들이 일부 있는데 그래서 아직 저희가 발표 단계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도 했지만 또 원장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저희가 정책 연구도 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초청의 의미로 제가 보기엔 너무 놀라울 정도로 중요성 대비 아직 우리 사회에 허위 정보를 정정을 어떻게 해야 잘하고 효과적이며 그게 실제 행동으로 잘 될까? 그래서 크게 보자면 사회적 비용을 낮추고 개인에게 미칠 되돌이킬 수 없는 건강의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이렇게 뒷받침해 줄 만한 학술적 에비던스도 그렇고 실무적 가이드라인도 그렇고 어제도 제가 언론 쪽 분야의 전문가분들과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그러고 보니까 이게 참 예를 들면 자살과 관련된 뉴스가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이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허위 정보에 대해서는 어떤 정도가 기준으로 필요하겠다라는 게 없는 것 같다라고 하며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을 좀 초청하는 마음으로 자리를 열었기 때문에 김유정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보여주신 질문들에 주목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동안 코로나19 때 저희가 팩트체크를 언론도 정부도 학계도 참 열심히 했는데 아까도 제가 살짝 보여드렸었지만 저희가 대응을 해야 하는 게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거는 물론 아예 허위의 정보가 이렇게 흘러가는 그 플로우를 스태밍하는 그걸 막고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적 정보를 제공을 해도 믿지 않거나 오히려 사실적 정보 앞에서 자신의 원래의 믿음, 정치적 믿음이나 기존의 믿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나가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대응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은 쉽지 않은 저희 보건학에서는 최근에 그래서 2023년 이후에 그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신념도 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고 개인들이 정보에 대해서 부여하는 믿음도 더 신중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자성들이 생기고 있어서 오늘 토론자분들의 많은 말씀, 청중분들의 의견을 통해서 좀 발전한 연구를 잘 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선 유명선 교수님 사회와 김유선 교수님 발제 너무 잘 들었고요. 되게 중요한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팩트 자체는 되게 적확하게 정확한 시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결국은 문제는 사람들이 이거를 얼마나 받아들이고 설득이 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메시지 효과를
전공을 한 사람으로서 좀 더 메시지 효과, 설득 이런 측면에 맞춰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 이전에 우선은 간단하게 이제 김유선 교수님께서 이거 최근에 하시고 있는 스터디를 제시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간단한 제가 코멘트를 드리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정부의 규제가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지 전반적으로 허위 정보의 정정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 교수님께서 최근에 이제 진행하고 있는 연구들을 살펴보자면요. 우선은 이제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기존 리터러처를 굉장히 잘 훑으신 느낌이 났고 정정 메시지에 대한 실험 연구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하셨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제 첫 번째로 한 두 가지 점을 이제 조금 보완을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첫 번째는 이제 질병관리청이나 대한감염학회를 수용자가 과연 얼마나 구분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거를 저희 이제 냉정하게 보면 그래 두 개가 다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보통 이제 실험 연구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만큼 이제 집중도 안 하고 이제 쑥쑥 넘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질병관리청과 대한감염학회를 크게 다르게 볼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메시지 효과 이제 설득 메신저 효과, 그러니까 이제 대한 감염학회나 질병관리청으로 포함이 되는 이제 메신저 효과와 이제 설득 방식의 효과를 보려고 하시는데 방금 두 분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어떤 방식이 무조건 더 효과적이다 이제 이런 것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득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집단의 다양한 어떤 특성들에 따라서 그 설득의 효과가 달라지고 그래서 전략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뭐 정부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의사 집단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뭐 과학자들 얼마나 신뢰하는지, 정치적인 성향은 어떤지, 지금 현재 이 위험을 어느 정도로 지각하고 있는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특성들을 고려를 하셔서 이런 것들을 좀 조절 변인으로 파악을 하시면은 좀 어떤 전략이 어떤 집단에 더 효과적이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전반적인 이제 준비해 주신 좋은 토론 문제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허위 정보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이건 사실은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굉장히 좀 복잡한 논점인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허위 정보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 개입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우려를 표명을 하는 편인데 왜냐면은 허위 정보를 일단은 규정을 하는 것도 쉽지 않고 아까 말씀한 미스인포메이션, 디스인포메이션에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의도성에 대한 부분을 가려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과도하게 이제 정부가 이거를 개입을 한다면은 표현의 자유가 제약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남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부정적인 편입니다. 하지만 좀 다른 게 정치적인 허위 정보의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보건 영역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 영역은 사실 이제 시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치적인 허위 정보보다는 허위 조작 정보보다는 어느 정도의 일정 수준의 개입은 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개입을 하면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 저는 이제 개입의 방식이 이제 컨텐츠를 삭제하고 이제 이런 방식보다는 좀 라벨링을 붙여주는 방식이 좀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검증되지 않았음, 근거 부족함, 전문가와 합의가 불일치됐음 이런 어떤 불확실성을 시그널링하는 레이블링만 붙여주더라도 훨씬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막 예를 들면 좀 더 쉬운 얘기로 뭐 맛집 같은 거 어디가 맛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댓글 보면은 좀 갈리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확신이 별로 생기지 않잖아요. 여기가 진짜 맛집인지 아닌지 어떤 사람들 좋다고 어떤 사람 안 좋다고 하고 이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어떤 문제에 있어서 뭐 이게 무조건 가짜고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좀 불확실하다. 좀 전문가들이 여기에 있어서 정확하게 동의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메시지만 줄 수 있다고 준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을 하고
무작정은 좀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좀 레벨링을 붙이는 방식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좀 수용자의 판단을 돕기도 하고 또 실제로도 여러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좀 그런 방식으로 정부의 개입이 이루어지는 방향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토론할 문제는 이제 그러면 허위 정보를 좀 어떻게 정정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해야 효과성이 극대화되느냐, 이 문제인데요. 정정 메시지의 효과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요소인 것 같아요. 누가 말하느냐, 메신저, 그다음 언제 말하느냐, 타이밍, 이제 어떤 형식으로 말하느냐, 이제 이 세 가지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메신저의 신뢰도입니다. 신뢰도 같은 경우는 정정 메시지, 비단 보건 메시지뿐만이 아니라요. 어떤 메시지, 어떤 설득 메시지 같은 경우도 사실 누가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타이밍 역시 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늦게 고치면은 이미 형성된 인식을 바꾸기도 어렵고 또 너무 빨리 고치는 것도 사실은 문제인데요. 너무 이르게 고치면은 사람들이 허위 정보를 충분히 다 모르는 상태에서 사실 허위 정보에 오히려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수면자 효과 이제 이런 설득 이제 이론이 있는데요. 그 말은 처음에는 사람들이 허위 정보라고 이제 인식을 합니다. 인식을 하더라도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은 이게 어느 소스에서 나왔는지 이제 잊어먹고 결국 이제 그 컨텐츠만 기억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이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익숙한데 하면서 결국은 사람이 또 익숙한 거는 자기가 프로세스가 잘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인가 보다 좀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가짜뉴스 허위 정보가 많이 퍼져 있는 상태면은 그거를 적극적으로 반박하려는 노력은 필요한데 만약에 크게 퍼져 있지 않는 상태면 오히려 좀 놔두는 게 그런 면에서는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보자면은 허위 정보가 그래도 좀 가시적으로 퍼지기 시작하는 시점 그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메시지 형식 또한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메시지 형식에 대한 얘기도 되게 다양하게 나오고 있고 실증적인 연구들도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메시지의 길이, 그러니까 정정 메시지를 짧게 줄 거냐, 길게 줄 거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를 할 거냐, 아니면 좀 단호하게 짧게 말할 거냐 이런 것들도 있고 이제 단일 주장, 이제 원 사이디드로 주느냐, 이제 양면으로 투 사이디드로 주느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테스트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통계를 주냐 안 주냐 이제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굉장히 효과들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제 보건 메시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봤을 때 좀 짧은 메시지들이 효과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희도 그렇게 인지를 하잖아요. 누가 굉장히 말을 많이 하고 말이 길면은 뭔가 설득력이 좀 없다고 느껴질 수 있죠. 근데 이제 어떤 연사가 나와서 굉장히 단호하게 짧게 말하면은 저 사람은 자신감 있고 저게 맞으니까 짧게 말하는구나, 말이 길지 않구나 이렇게 해서 오히려 좀 신뢰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전문가들이나 뭐 정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길게 모든 근거들을 다 가지고 설득을 하시고 싶겠지만 그것보다는 좀 단호하고 짧게 거의 약간 논박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오히려 수용자들한테는 조금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단일 주장과 양면 주장 이런 것도 이제 단일 주장이란 거는 그냥 이게 사실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단일 주장은 이제 양면 주장은 A라는 게 사실인데 또 B라는 반대 의견도 있다. 근데 B에 대해서 좀 다시 반박을 하는 그런 형태죠. 단일은 그냥 하나만 내세우는 거고. 그래서 이것도 설득 컨텐츠나 뭐 여러 가지 컨텍스트에 따라 다른데 보건 같은 경우는 이제 단일 주장이 조금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들이 많더라고요. 보통 설득에서는 사실은 양면 주장을 많이 옹호를 하는 편이고 양면 주장이 효과적이라는 얘기들이 보통은 더 많거든요. 왜냐면은 단일 주장을 했을 때는 사람들이 좀 찝찝함이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 뭔가 난 다른 얘기도 들었었는데 왜 저 사람은 하나만 제시를 하지? 이러면서 좀 편향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양면으로 해서 다시 두 번째 거를 반박을 해주는 형태로 많이 가긴 하는데
보건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의 복잡성을 늘리는 것보다 그냥 하나를 확실하게 때려주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단일 주장이 효과적이지만 양면 주장이 또 효과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정부나 보건 주체에 대한 신뢰가 낮다거나 조금 어떤 정보를 좀 덜 믿는 스캡티컬한 사람, 약간 회의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오히려 원사이디드로 하면은 좀 역효과가 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게 맞는데 또 반대 주장들도 예를 들면은 백신하면 사이드 이펙트도 크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또 다시 반박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또 그런 사람들한테는 좀 더 효과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메시지 형식이나 이런 부분들도 어떤 하나가 효과적이다 뭐 이런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수용자 집단에 대해서 좀 카테고리를 잘 시키고,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인구 통계학적으로 성별, 연령 이런 걸로만 이제 카테고리를 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인지적인, 심리적인 이제 이런 특성들에 따라서 카테고라이즈 분류를 하고 이 분류를 바탕으로 좀 다른 전략들, 메시지의 길이, 형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전략들을 취하는 게 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공적 기관에 대한 신뢰가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전문가에 대한 신뢰는 좀 높게 형성이 돼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제 전문가가 어떤 식으로든지,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부분일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전문가가 정부나 정치권이랑 연계가 되어 있다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순간에 신뢰가 좀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는 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긴 하겠지만 조금이라도 정부랑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떨어질 수 있는 면들이 있어서 가급적이면은 이제 메신저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면은 WHO나 CDC 등 이제 국제 기구의 권고를 좀 더 전면으로 현실적으로 내세우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외에는 최근 연구들에 보면 이제 커뮤니티 기반 팩트 체크가 전문기관 중심보다는 훨씬 더 사람들한테 반발감을 줄이고 좀 수용성을 높인다는 연구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말은 정부가 우리한테 뭘 하라고 한다 이러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반발감이 드는데 내가 속한 공동체 커뮤니티에서 좀 해봤더니 이제 요렇더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나 또 공적 기관이 이런다라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해외 국제 기관이나 아니면 그게 아니면은 우리 공동체 내부에서 집단 내부에서 이렇게 이제 합의가 돼 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면 이 두 개를 결합한 형태로 가는 게 정정 메시지 효과를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론 감사합니다. 일단 박수로. 아주 많은, 특히 그 정정, 그러니까 허위 정보 혹은 허위 조작 정보의 정정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점을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모델의 관점에서 하나하나 아주 자세히 짚어 주셨습니다. 들으면서 이제 연구에 적용을 해야 될 것들도 너무 많이 말씀을 주셨고, 이제 딜레마 아닌 딜레마가 이제 그동안에 저희 보건 분야의 대표적인 중앙정부기관에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를 받았던 건 그 조직들의 전문성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데 동시에 그 전문성을 가져서 신뢰를 얻었던 중앙정부기관이 이제 팬데믹 같은 문제로부터 기후나 여러 환경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어떤 특정한 정치화의 그래서 예를 들면 과학 방역이 정치 방역이 되고 이런 이슈에 휘말리게 되면 그게 직접적으로 의구심이나 아니면 신뢰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러니까 요 과정의 사례들이 저희에게 참 많고, 또 제일 이제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고민해 본 게 허위 조작 정보의 정정 효과에서 결국 관건 중에 하나는 불확실성이겠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로나 초기에 마스크를 실내에서나 실외에서 무조건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해서 세계보건기구나 이런 권고와 한국의 상황에서의 적용을 둘러싸고 이제 초기에 많은 논의들이, 우리 조동찬 현재 교수님 과거 당시에 기자 생활을 하셨던 선생님께서 너무나 잘 기억하시겠지만,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는 의무 착용이 됐지만 그 초기에는 사실은 여러 이슈들이 있었던 거죠. 그때는 그러면 그건 허위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허위 조작 정보의 정정 효과라고 하는 거를 저도 개인적으로는 무조건적인 징벌적인 그런 발본색원을 해서 엄중 처벌을 하는 방식보다는 소통에 기반하는 것이 갖는 장점과 이득이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시에 그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매우 치밀한 기준과 그다음에 증거와 그리고 한국의 현실에 맞는 내용들이 참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학술적으로 저희가 고려해야 할 기본 개념과 요인들, 요소들을 다 짚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이어서는 조동찬 교수님 잠시 숨 고르실 동안 고재영 대변인님의 의견을 청해 듣겠습니다. 네, 질병관리청에서 대변인 업무 5년째 하고 있는 많은 감염병 재난과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항상 소통과 관련돼서 외로운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코로나 대응 시기에 정신적인 지주와 나침반이 돼주었던 우리 유명승 교수님 항상 설문조사를 해서 국민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려주셨었고 또 횃불처럼 또 우리 조동찬 저에겐 뭐 기자님이 더 익숙한데 잘못하면 또 벼락도 내리고 또 뭐 백신 접종과 같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올바른 수칙에 대해서는 또 잘 디펜스해 주시면서 캠페인을 이끌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한 10분 써도 되겠습니까? 네, 44분까지 쓰겠습니다. 우선 진행 중인 연구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유성 교수님 행정학 하시지만 정말 중요한 분야의 연구를 또 행정학을 하시는 교수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나라의 많은 공무원 분들이 또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힘을 받았습니다. 뭐 제가 크게 더 언급하기보다는 오늘 주로 나오는 이야기가 커뮤니케이션 모델의 SMCR 아주 기초적인 게 있습니다. 소스, 발신하는 사람, 메시지, 어떤 메시지가 효과적인지, 그다음에 채널, 어떤 채널에서 어떻게 전파가 되는지, 그리고 리시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제 그 중에서 한 채널 분야가 조금 빠져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말씀에 이제 그 부분은 또 제가 조금 더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인포데믹 허위 조작 정보가 어떻게 우리 삶에 건강에 영향을 주는지가 지금은 다시 기억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코로나 때 백신 접종하면 우리 몸에 나노칩이 들어가서 악마의 조정을 받는다라는 말을 우리는 모두 믿지 않지만 그걸 철석같이 믿고 있는 오픈 채팅방에서도 오늘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한 편향된 관념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백신 접종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른 백신과 좀 다르게 코로나19 백신은 지역별로 편차가 굉장히 있습니다. 정치 성향 또는 본인의 신념 성향에 따라서 행동까지 달라질 수 있고 그것이 나중에 보건학적으로도 건강 평가도 달라질 수 있는 지점까지 이르는 사례가 이제 코로나19 백신이라고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 과학적 사실보다 또 잘못된 정보가 많이 확산됐던 경험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제 대응을 하다 보면. 근데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백신 관련된 허위 정보로 미국 내의 손실이 하루에 5천만 달러였었다라는 존스 홉킨스의 연구 결과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인포데믹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사회적 불편 비용이 8천억이다라고 불편 비용을 추정한 연구도 있습니다. 이것이 재정적인 영향도 확실히 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소스,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정부 전문가, 그것을 이제 전달해 주는 언론, 그리고 이제 SNS, 인포데믹이라는 것이 주로 생성하고 확산되는 장소는 이제 SNS 채널 미디어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한 네 군데가 정보의 흐름을 좌지우지하고 향후에는 레거시 미디어보다는 훨씬 더 많은 SNS 채널 플랫폼을 통한 정보의 확산 또는 잘못된 정보의 확산이 있을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 팬데믹은 분명히 옵니다. 무서운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 단 어떤 정부도 팬데믹이나 감염병 재난을 겪지 않은 정부는 없습니다. 2003년 이후로 6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니까 이번 정부도 분명히 한번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맞이하는 환경은 물론 재정적인 환경이나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용성도 낮아지겠지만 미디어 환경도 완전히 바뀌어서 AI라든지 딥페이크를 통한 어떤
잘못된 정보의 확산은 더 많을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질병청에서 코로나 대응 시기 때에는 사후적인 어떤 뭐 차단, 사실 저희 정부가 차단할 수 있는 역량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라서 자율기구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정보입니다라고 하면 방통위에서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하나를 삭제하는데. 그런데 인터넷 자율기구 키소라는 곳에서 한 2달 만에 삭제해 준 것이 가장 빠르게 삭제 조치가 되는 거고, 그 이외에는 법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부는 단 한 건의 정보도 자유로 삭제하지 못했고, 키소라는 자율기구를 통해서 한 5,600건 정도의 삭제만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몇천만 명이 SNS를 쓰고 있는데 3년 동안 코로나 3년 동안 5,600건이 삭제가 됐다라는 거라고 본다면 거의 그런 기능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제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그리고 삭제 차단을 우선으로 하지 않습니다. 팬데믹 시기의 공포와 불안감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국민들의 어떤 감정을 이해하고 그런 잘못된 정보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상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분들의 편향성은 있지만 거기에 영향을 받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적게 영향을 받게 하기 위해서 조동찬 기자님 같은 분들에게 의학적인 설명을 하고 매일매일 정례 브리핑을 하면서 정보의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방향이지 삭제하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무엇을 하느냐? 언론과 협약을 맺어서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막는 커다란 기능을 언론이 하고 계시니 감염병 보도 준칙이라는 것을 언론인들께서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언론인 스스로 잘 지켜주시면 좋겠다라는 읍소 또는 협력,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 또 하나는 11월 6일 날 네이버 다음 메타, 유튜브 등등과 함께 협약을 한번 맺었습니다. 다음 팬데믹일 때 정보의 흐름이 너무나 많이 플랫폼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잘못된 정보의 흐름도 많을 테니 정부는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으니 플랫폼사도 일정 부분 이 플랫폼을 통해서 확산되는 잘못된 정보에 대한 가이드를 스스로 만드셔서 그러한 좋은 정보가 소통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제 그런 협약을 하고 왔습니다. 이제 그건 선언이기 때문에 이제 첫 걸음을 뗀 부분이고요. 뭘 좀 보면서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분들께 이야기했더니 이제 이렇게 채널을 관리하시는 플랫폼사에서 말합니다. 플랫폼 중립성이 있기 때문에 좌든 우든 또는 올바른 의학 정보든 부정적인 의학 정보는 우리는 관여할 수 없다라는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알고리즘 중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알고리즘 잘못된 정보에 대한 라벨링을 붙이거나 이렇게 알고리즘을 좀 적게 만들어내는 것은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현재의 법적인 규제와 그 기업의 가이드상으로는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언론인과는 달리 사회적 공기라기보다는 이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첫 번째 협약을 통해서 팬데믹 시기에 잘못된 정보가 얼마나 우리 사회의 건강과 재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설득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분들 스스로 조금 할 수 있는 가이드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정부가 협약을 통해서 또는 공동체 내에 어떤 좋은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는 그 두 가지 방향, 언론과 플랫폼을 설명을 드린 것이고, 또 하나 아까 그 융합 연구를 하시면서 그 AI를 통한 연구 들으면서 너무 또 반가웠었는데 정부가 또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AI 시대 AI를 활용해서 저희는 모니터링하거나 제재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어떤 키워드, 어떤 주제에 국민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시는지 모니터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잘못된 정보가 있다라면 머신러닝을 통한 AI 학습을 통해서 이 정보는 잘못된 정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확인을 하면 반대되는 올바른 정보의 논문을 쫙 모아서 이런 정보로 대응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AI 플랫폼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시작을 해서 내년 연말까지 구축하는 목표로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라면 이제
국민들께서 SNS에서 어떤 정보 또는 어떤 잘못된 정보의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빠르게 파악해서 팩트 체크를 전문가들과 함께 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그런 AI 활용도 준비하고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우선 뭐 시간이 있으니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또 토론 통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진하고 있고 추진 예정인 내용들을 잘 말씀해 주셨고 특히 기본적인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아주 반갑게 제가 현재 이해하기로는 우리가 참 할 게 많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말씀을 듣고 보니 하시고 있는 현재 진행형인 사업을 잘 지켜보고 필요한 일들을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동시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까 이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연구나 이 학술적 활동을 통해서 개선해 보겠다라는 의지와 도전감이 생기는 반면 고재영 대변인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는 우리 김현석 원장님 또 오늘 센터장님이신 김윤주 교수님 여기 와주신 여러 유 교수님과 함께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완전한 제재나 완전한 개입은 아닐지라도 소통의 환경에 관련된 법제도와 정부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도 함께 정비가 돼야 이런 학술적인 메시지 효과성이나 아니면 그 수용자인 국민들의 건강 믿음과 건강 신념, 정치적인 관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합을 이룰 텐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표현의 자유 그리고 알고리즘 중립성의 이슈 그리고 민간에서의 이 플랫폼의 질서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공적인 관점에서의 결과와 효과로 잘 연결되게 할 수 있을까는 정말 좀 제가 공부한 부분에서는 다 하지 못하는 영역이라 앞으로도 좀 빈번하게 대화하고 배우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다들 동의하시듯이 이제 예를 들어 어떤 신발을 하나 허위 정보에 의해서 혹은 불안정한 정보에 의해서 사면 그걸 반환하거나 아니면 나쁜 댓글을 달아가지고 절대 이거 사지 마세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를 들어 어떤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수술법이라든지 아니면 예방접종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아주 중요하게 지역에서 환경과 그다음에 이런 폭염과 같은 기후 문제와 그리고 이런 식품과 의약품 관련해서 지역의 여러 기관들이 투자를 하고 재정을 쏟아야 되는 거를 거부하거나 뭐 반대하거나 이런 일들도 저희 이 영역에서는 오늘은 백신과 감염병 중심으로 예를 들고는 있지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제 거시적인 소통 환경의 변화 및 개선이라고 하는 거랑 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지적 생각들을 고재영 대변인님의 토론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숨가쁘게 와주신 우리 조동찬 교수님. 네, SBS를 그만둔 조동찬입니다. 일단 가짜 뉴스는 저희 언론계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2021년에 세계 기자 대회를 저희 대한민국에서 했고 제가 대표 발제를 했었는데 그때도 뉴스가 코로나19 때 가짜 뉴스였습니다. 그 토픽이. 근데 저도 가짜 뉴스 진짜 진절머리가 나기 싫은데 과연 대안이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퀘스천 마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뭐냐면 가짜 뉴스의 생산자가 누구냐? 지금은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타이레놀 임신부가 복용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미국 대통령이. 제가 그날 보도했죠. 가짜 뉴스다. 예. 의학적 사실과 맞지 않다. 예. 그러니까 지금 가짜 뉴스를 하는 게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나라의 대통령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에는 없었냐? 그래서 조동찬도 가짜 뉴스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말씀드릴까 2015년 메르스 여러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m 이내에 5분 이상 하지 않으면 전파되지 않는다라고 저 보도했어요. 근데 지금 가짜 뉴스죠. 예? 그때 누가 그렇게 얘기했느냐? 당시에 질병관리본부가 그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에 대한 왜냐면 과학은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변하거든요. 과학적 사실은. 과학적 사실이 그러니까 오늘 지금 2025년 11월 18일인가요? 오늘 현재 맞는 지식은 딱 오늘까지지 이게 새로운 게 뭔가 나오면 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시점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점별로 이 가짜 뉴스냐 아니냐가 변하는 시점에서 맞느냐? 그래서 함부로 가짜 뉴스의 프레임을 가지고
무언가를 통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인들은 매우 싫어한다. 그리고 이 가짜뉴스 통제, 뭐 여기 교수님들이 언급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짜뉴스를 프레임으로 언론을 통제하는 건 독재국가에서 성행하는 일이다. 자, 2021년 세계 기자대회 때 홍콩 기자가 그렇게 발제를 하더라고요. 본인들도 민주주의가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이게 민주주의가 사라지면서 가짜 프레임이 너무 정부를 통해서 많이 한다. 그러니까 이 프레임은 상당히 가짜 뉴스가 안 좋은 거긴 하는데 이걸 다루려는 게 되게 위험한 손길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가짜 뉴스가 아주 이게 제가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제일 잘 나가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가장 잠깐만 이거 다 공개되는 건가요? 비동의하시면 안 나가요. 아 예. 아 이거 되게 커다란 주식 회사예요. 이 치료제, 항체 치료를 개발했으니 우리나라는 백신 도입 늦게 해도 돼. 이런 발언까지 있었죠. 그리고 그게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장에 나와 보니까 실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네이처에 나온 논문에 그 성분이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게 등재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결과적으로 뭐 그냥 쓰였죠, 우리나라에서. 근데 지금은 이거 폐기됐죠. 효과가 없다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가짜 뉴스였어요. 그런데 이게 교정하는 게 쉬우냐? 아, 너무 어렵고 저희가 과학기자협회에서 왜냐하면 조동찬 개인이 하기엔 너무 쫄리니까 과학기자협회에서 우리나라 감염내과 교수님 서울대병 해가지고 그때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있었죠. 모시고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해 줬는데 문제는 이 주주들이 그 병원에 교수님이 근무하시는 병원에 하루 종일 전화 폭탄테러를 했습니다. 업무가 마비됐어요. 그리고 저희 SBS를 통해서도 한 반나절이 전화가 왔고요. 그래서 뭐냐면 저희가 성명서를 냈어요. 과학기자협회가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그러니까 되게 많은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은 이 생산자가 되게 정치적이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다시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고민하고 있느냐? 밑에 부분에 있으면 이제 저희가 여러 개를 참조를 했는데 결국 이거 가짜 뉴스를 처벌하고 규제하고 하는 방식은 언론이 먼저 해야 될 건 아닌 것 같다. 다만 감염병 그 보도 준칙처럼 이거는 저희 한국과학기자협회, 한국기자협회 그리고 방송기자협회가 서로 기자들끼리 이거 해서 만든 건데 이런 식으로 스스로 제어하는 누구의 통제를 받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도 계속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런 과정에서 참조했던 게 영국은 보니까 가짜 뉴스가 왜 많이 양산되느냐? 전문가들의 의견이 적을 때 발생해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왜 이런 민감한 사안에서 의견을 잘 안 하려고 하느냐?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해서 잘못 얘기했다거나 그리고 과학자들은 알고 있거든요. 지금 내가 한 말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또 틀린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럼 이런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는 이제 SMC 사이언스 미디어 센터라는 걸 영국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해줘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얼마 전에 이거 사이언스 미디어 센터를 하긴 했습니다. 발족을 하긴 했는데 다만 우리는 영국과 달리 전문가 풀 자체가 적어서 이게 얼마나 활성화될지는 모르겠지만 전문가들의 얘기들이 적을 때 가짜 뉴스가 많이 발생하더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전문가 얘기를 조금 더 그들이 터놓고 이것저것 눈치 안 따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그런 부분에 저희가 좀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인데 극자와 극우가 있어요. 이 극자와 극우를 이 설문조사 딱 하면은 이 성향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 예일대 연구일 거예요. 이 사람들의 뇌를 했어요. 어떤 이런 뉴스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중립적인 뉴스를 이들에게 이제 똑같이 보여주고, 그럼 이 중립적인 뉴스에 대해서 판단이 달랐겠죠. 극자와 극우. 그러면 뇌는 어디가 달라지느냐? 펑셔널 MRI를 찍어봤어요. 제가 신경외과라서 이런 논문을 너무 좋아해요. 그랬더니 감각을 받아들이고 정보를 처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똑같았어요.
딱 하나 해석하는 정도밖에 뭐냐면 이거의 사실과 팩트들을 발견하고 게더링하는 뇌의 영역은 다 똑같은데 해석하는데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과연 극자와 극우한테 교정된 정보를 주더라도 이들이 과연 자신의 생각을 바꿀까? 어려운 얘기죠. 근데 그 이후에 런던 대학이 이 실험을 똑같이 해봤어요. 뭐냐면 이 극단에 있는 사람, 이거 역시 설문조사를 통해서 극단에 있는 치우친 사람하고 그냥 중도파, 그러니까 저는 극단과 중도를 학문적으로 구분하는 방법은 있는데 조동찬은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거 저의 뇌피셜입니다. 정치적 상황과 사건 이런 것에 따라서 우도 좌도 뽑을 수 있는 게 전 중도라고 생각하고요. 어떠한 정치적 상황에도 나는 무조건 좌, 난 무조건 우만 뽑는 건 전 극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조동찬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저는 교정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팩트가 발견됐을 때 교정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영국 런던 대학이 해봤어요. 이 사람들 중도파와 극단파를 가지고 그리고 이들에게 문제를 줬습니다. 정답률이 한 70% 정도 돼요. 72%, 73%. 근데 여기에 뭘 했냐면 당신이 정답을 맞출 때의 그 자신감, 너는 이 문제를 맞힐 때 얼마만의 자신감을 갖고 있고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자신감이 없었어. 요래야 되는 거잖아. 내가 맞춘 문제에 대해서 자신감이 크고 내가 틀린 문제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야 이거를 그냥 요 용어로는 뭐 메타인지 감수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게 극단파가 더 컸어요. 극단파는 자기가 맞춘 문제에 대한 자신감, 틀린 문제에 대한 자신감도 컸는데 하나 더 여기에 그 다음에 자기가 틀린 문제들에 대해서 교정할 수 있는 팩트들을 줬어요. 그랬는데 잠깐만 요거 화면 하나만 볼게요. 이건 여기 안 나온 건데요. 이거 제 숫자를 제가 틀리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이걸 확신 갱신 정도라고 하는데 극단파는 매우 낮아요. 과연 극단파들은 어떠한 정보를 줘도 교정이 안 되는데 그럼 우리가 가짜 뉴스, 진짜 뉴스, 팩트 체크 이런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의문점에 전 들거든요. 그래서 전 지금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어떤 사회로 가고 있냐. 여기 너무 잘하실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정책대학원 하시면 외국의 주요 이런 기관들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우리나라의 언론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이건 제가 찾아봐도 우리는 극단적인 채널들이 성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 과연 누가 뽑았느냐 보면 그냥 양극단에서 어떤 분들이 딱 연상이 되죠. 저는 이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정말로 가짜 뉴스보다 그 어떠한 지식도 다 멀리해버리는 그런 극단적인 채널이 우리나라에 지금 이렇게 야금야금 너무 성장해 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어떠냐면요. 기자 생활할 때 그런 분들하고 대적하는 거가 되게 금기시해요. 그러니까 SBS도 겁나는 거예요. 그런 극단파한테 한번 물리면 제가 말씀드리자면 제가 예를 들면 그 백신 때문에 백신 안전하다 그런 거 있잖아요. 아까 고재영 대표님 말씀하신 이게 해가지고 뭐가 로봇하고 이런 거 아니다. 백신은 정말 안전합니다라는 것을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기에서 제가 출연한 적이 있거든요. 그 홈페이지가 마비됐습니다. 마비됐어요. 그냥 이 조동찬 구속하라 이걸로. 그러니까 어떤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 그 채널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 부분은 되게 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강하게 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늦게 오셨지만 이미 다 준비하신 그리고 토론문까지 다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감사하고요. 예로 들어 주신 문헌들은 수업에서도 그렇고 내용 연구 진행도 그렇고 실무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공유가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제일 제가 걱정하는 부분들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도 겁이 날 수도 있지만 하물며 현장에서 직접 취재하시고 방송으로 내보내시는 과정에서는 더 하셨겠죠. 그런데 물론 이제 완전히 초공정 회로를 돌리면 아직은 그래도 세상의 전부는 아니지라고 회피해버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 코렉팅을 교정이라고 그러시니까 뭔가 좀 더 크게 다가오는데 정정 혹은 이 점검이라는 관점에서 맨 처음에 말씀하신 그러니까 언론이 싫어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그 방식으로 일관하는 거를 동의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적인 이 규제나 제재 방식으로 가는 거. 근데 그렇지 않고 하려다 보니까 그 신뢰나 민주주의 개방성 이런 게 보장이 됐을 때 어제 맞았던 것이 오늘 아닐 수 있고 어제는 없었던 것이 오늘은 나타난 것이 음모론이 아니라 실제 연구가 그렇게 진행되는 것임을 합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은 도전들이 너무 많아서 이걸 다루어야 한다라는 말씀에 100% 동의를 표현을 하고 실제로 근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채널과 그런 스피커와 그런 메신저들을 어떻게 이해하거나 함께하거나 혹은 다르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딱히 지금 당장은 아니 제가 그래서 이게 문제만 제기하고 원래 기자들은 이게 문제 해결책을 찾아야 되거든요. 논문을 찾아봤는데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건 없어요. 사실은 반대파와 같이 일을 하라. 이것도 논문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반대파와 그다음에 여기 인공지능으로 뭐 이렇게 왜 걸러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하나 있어요. 좀 하는 게 나중에 우리 지금 어떤 뉴스에는 내가 편파적인 그 한 나의 성향만 이게 사실 알고리즘으로 내가 좋아하는 성향만 보게 하는 건데 어떤 뉴스는 내가 이런 성향의 뉴스를 찾으면 자동으로 반대적인 성향을 하게끔 하는 그런데 그거의 효과가 뭐 장기적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도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반대파와 함께 무언가 작업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그런 연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우리 뭐 실생활에 접목시킬 수 있느냐는 모르겠지만 연구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예, 아주 구체적인 대안의 제안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포럼이 시간 관리를 정확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1시가 딱 됐습니다. 청중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한 분이라도 예, 다만 한두 분, 딱 두 분 그러면 질문도 좋고 코멘트도 좋은데 이 기회를 활용해 주시겠습니까? 차후 연구를 위해서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오늘도 다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은 가짜 정보라고 하지만 그 가짜에 대한 판단 자체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과학적인 정보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도 압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반복적인 정보를 통해서만 우리가 가능하거든요. 코비드 백신 때 그럴 시간도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정보에 대해서 갈구했고 그 갈구한 데를 찾아와 들어온 것인데 그 얘기를 한 메신저가 어떤 모습에 어떤 스테이터스에서 어떤 취지의 판단할 겨를도 없이 일단 있으니까 우리가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정보 공백을 인간은 기본적으로 메꾸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라서 사후적으로도 거기에 대한 뭔가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또 아는 것처럼 가장 대표적인 치유 방법이 교정 방법이 망각이잖아요. 또 거기에 우리가 또 의존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를 통해서 특히 많은 부분은 모르더라도 보건 분야에 있어서의 이 가짜 정보는 어떻게 디파인을 해야 될 것이냐, 그 기준은 무엇이 될 것이냐, 최소한 장단 기간뿐만 아니라 그 범위까지 해가지고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교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교정하려고 하는 정보 자체가 새로운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교정이라고 하는 말도 새로운 형태의 인포메이션 프로비전 정보에 그칠 수밖에 없을 거다. 다만 그러한 것이 조금은 더 프릴리 또는 조금 더 다양하게 또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배려가 없게 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그게 아까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어떤 채널이 될 수도 있고 플랫폼이 될 수도 있겠죠. 사실 일본에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서 뭐 하겠다? 안 들어가 봅니다.
보는 사람만 봅니다. 그들만의 리그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따라서 이런 형태에 있어서 이제 미디어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크게 가짜 정보란 무엇이며 어떻게 할 것이냐. 두 번째 그 교정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방식이 있죠. 피저블한 방식으로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은 정보 제공일 때 이거를 어떻게 보다 유연하게 신축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냐. 그 과정에서는 교정이라고 했던 것이 새로운 잘못일 수도 있겠지만 그 자체를 우리가 챙길 수 있을 때, 버텨낼 수 있을 때 우리가 성숙하는 거라서 약간 좀 그런 호흡을 가져가는 연구 결과가 제한이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잘 반영해 보실 거죠? 잘 반영해 한 분 더 의견 있으실까요? 없으신가요? 네, 저도 막 여러 가지 생각 드는 걸 적어봤는데 뒤에 이제 조승천 교수님 다 얘기해 주셨더라고요. 저도 이제 연구자 입장에서 결국 사실 과학적이라는 사실이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고 아까 트럼프 얘기하셨지만 사실 타이레놀 복용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으면 사실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게 사실 인간적인 것이고 사실 예전에도 그런 사례들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 안전하다고 태아에 안전하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상황도 많다고 생각을 하고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로나 백신이 정말 안전하냐 100% 안전할 수 있냐 그거는 사실 연구자 입장에서는 이제 저희가 확신할 수 없고요. 이런 측면에서 사실 조금 다르게 볼 수가 있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랑 사실 민간 그러니까 일반 개인의 입장은 굉장히 다르다고 봅니다. 정부 입장에서 공중보건 입장에서는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수의 희생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를 위해서 하지만 사실 그냥 개인의 입장에서 내가 만에 하나가 되기 싫기 때문에 이제 안 맞는 거고 사실 그때 옛날 코로나 때도 사실 제가 잘 모르지만 어떤 전문가 어떤 분께서는 사실 자신은 백신 맞지 않는다 백신 맞으라고 해놓고선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리컨사일 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기후변화 연구를 하는데 기후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다가도 사실 이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정말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내가 뭐 어디 가서 이거를 열심히 외쳐야 돼. 그럴지도 못하죠. 사실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정부는 계속 공중보건의 입장에서 백신도 맞아라 안전하다 이야기는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민간에서는 절대 안 할 것이고 이거는 허위 정보랑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허위 정보는 사실 좀 자정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가짜 뉴스는 결국에 필터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 좀 확실하지 않고 좀 아주 만에 하나의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사람들은 자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공중보건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가 참 어려운 문제일 것 같습니다. 공감과 함께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숙제를 주셔서 이번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조사 결과가 나오거나 하면 또 찾아뵙겠습니다. 기회 한 번 더 주시면 감사합니다.